한국과 대한민국을 꿈꿔보는 시간, 장한 녀석들입니다. 지금 장한 녀석들은 김태유 5부작을 진행하고 있고, 이번에 네 번째 시간인 한국의 시간이라는 책으로, 한번 감상과 토론을 진행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기본학교 3기 장우영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성부님 안녕하세요. 한국의 시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한국의 시간, 좀 특이하게 제가 지금까지 김태우 작가님 5부작을 진행하면서 다른 책들은 읽은 책들도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특이하게 한국의 시간이라는 책은 제가 재밌게 읽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읽었을 때, 이거 읽었는 내용인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신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아마 패권의 비밀이랑 조금 비슷한 내용을 다루기도 해서 그런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한국의 시간도 이제 조선은 산업혁명이라는 기회를 놓쳐서 식민지가 됐는데, 지금 4차 산업혁명 앞에 이번에 제대로 우리 한국이 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라서 조금 패권의 비밀에서 다뤘던 내용이 한 번 더 다뤄지는 느낌이 있어서 읽었던 내용이네, 좀 기억이 나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음, 저도 이제 김태우 작가님 책을 여러 권 읽었고, 뭐, 국가 경제를 이모작하라, 패권의 비밀, 선착의 효, 대한민국 마지막 기회가 온다, 뭐, 대한민국은 망했는가였나? 그, 청년이 없는 사회군요. 청년이 아, 네, 없는 사회, 청년무사요. 부제가 대한민국은 망했는가였을 텐데, 그거를 전부 음, 읽고, 다시 돌아와서 한국의 시간을 다시 읽는 기회가 됐었는데, 이번 기회가. 다시 한번, 한국의 시간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었구나, 애초에. 음, 그런데도 이제 김태우 작가님이 굳이 청년이 없는 나라나 그 대한민국 마지막 기회가 온다와 같은 책들을 또 연달아서 내셨던 이유는 아마도 좀 더 대중의 눈높이에 맞게, 그리고 좀 더 부담 없게, 그리고 핵심만 간략하게 추리는 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이 아닌가 싶었고, 김태우 작가님의 그 사상이나 계획, 지식에 관심이 있고, 나 한번 제대로 한번 이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지를 알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한국의 시간을 한 10회 독 정도 하면은 꽤나 음, 깊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전 생각을 했습니다. 음. 저도, 어, 저는 약간 그 한국의 시간을 읽고 나서 놀랬던 게, 이 책이 그 초판 발행한 게 2021년 4월 30일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할 때 저는 21년 때에는 4차 산업혁명이 되게 추상적으로 느껴지고 제 피부에 와닿는다고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음, 이제서야 뭔가 AI라는 거를 제가 이용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조금 피부로 느껴지는데, 이런 몇 년 뒤에 있을 더 우리의 피부에 느껴지지 않는 일을 먼저 2021년에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게 뭐 제 추측이긴 하지만 이 책을 펴내기 전부터 아마 말씀을 하셨을 것이고, 음, 이거를 책으로 묶어내는 데가 낸 시점이 21년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선견지명을 가진 작가님이 아니었나. 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어떤 논리를 구축하고 자신의 지식 체계를 구축하는 데는 분명 시간이 들었을 테니까 이런 책을 펴내기 전에 연구하신 기간은 훨씬 더 일찍이었을 걸로 예상이 네. 됩니다. 뭐, 패권의 비밀, 은퇴가 없는 나라, 뭐 이런 책들도 이미 다 이전부터 써오셨기 때문에, 확실히 이 패권에 대한 깊고 많은 지식, 그리고 그것으로 하고자 하는 의도도 분명하신, 대한민국이 이 패권 질서의 주도권을 갖는 주체가 되고자 하는 그 작가님의 관점이 시종일관 유지가 되는 걸로 보입니다. 음, 고마워합니다. 네. 혹시 좀 이 책을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구절이나 부분이 또 따로 있으셨을까요?
네. 저는 이 책에서 이 농업 사회와 산업 사회를 비교할 때 멜서스의 덫이라는 개념을 말씀하신 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약간 제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왜 농업 사회가 성공하지 못했고 왜 산업 사회는 발전할 수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추가로 뭐 공산주의는 왜 성공하지 못했고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는 왜 성공했는지에 대해서 이 깊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작가님께서 멜서스의 덫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이 농업 사회는 감속 사회라서 이제 경제 성장률이 점점 감소하여 결국 정체되고 노동량은 늘어나는데 역량은 결핍되고 전쟁과 약탈만 만연하는 그런 시대가 된다. 반면에 이 산업 사회 같은 경우에는 확대 재생산이라는 게 가능해져서 만들면 만들수록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되고 그래서 경제가 가속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 가속 시대를 넘어서 더 가속하는 그런 시대가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를 잡지 못하면 이 농업 사회와 산업 사회의 격차가 벌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격차가 벌어지는 그런 나라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이, 이 책을 통해서 저도 이제 그 관점이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는데, 제가 지금도 잘은 모르지만 막연하게 경제 질서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는 서로가 각자 잘하는 거 해서 음, 각자 잘하는 걸로 물물 교환하는 게 경제의 기본 원리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쉽게 말해서 농업에 강한 나라는 농업을 주로 하고 산업에 강한 나라는 산업을 주로 해서 농산물과 산업 결과물을 교환하면 윈윈하는 구조다라고 막연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다가, 그게 아니라 농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속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농업 국가는 절대로 산업 국가를 따라잡거나 준하는 수준에 오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 국가와 농업 국가는 완전히 다른 DNA를 가지고 있다라는 설명을 여기서 해주셔서 그때 좀 1차 대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어, 네. 저도 상도님이랑 완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잘하는 거 잘하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왜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빨리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작가님이 아주 적절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이 첫 번째 충격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로 다가왔었는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어, 이게 결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그냥 살다 보니까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음, 그리고 그 산업사회로 넘어가려는 움직임을 하는 자는 농업사회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을 평생 이긴다는 거. 그것도 매우 충격적이었지만 아까 말했던 이 산업사회로의 이동이 매우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사실도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제가 스스로 이 사회 변화를 별로 못 일으키다 보니까, 그냥 살다 보니까 경제 발전하는 것 같고, 살다 보니까 산업화하고, 살다 보니까 정보가 되다 보니까, 아이고, 그냥, 인간은 그냥 매일같이 밥 먹고 살다 보면 발전하는구나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이 책의 5장을 보면 4차 산업혁명은 정책으로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듯이 결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계획해서 정책으로서 설계를 해서 민간이 뛰어들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는 매우 지적이고 주체적인 활동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게 저한테는 또 하나의 충격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내생적 성장이랑 외생적 성장에 관해서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상도님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한 내생적 성장은 이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러니까 나라의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경제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기업이 어떤 제품을 만들면 어, 그, 구매자가
구매를 하고, 그리고 그 남는 이익을 통해서 다시 연구 개발을 하고, 그 연구 개발로 만들어진 제품이 다시 이제 공급이 되고 이런 구조 있는데, 이제 좀 제가 생각했던 부분과 조금 달랐던 부분은 이제 기업이 생산해서 만들어서 판다 이 부분이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제가 알게 된 부분은 이제 기업이 신제품의 어떤 고가의 제품을 내면 그 고가의 제품을 이제 그 부자들이 사게 되고, 그 부자들이 산 걸로 그 수입으로 다시 연구 개발을 가서 그 원래 신제품이었던 제품이 어떤 중급 모델로 내려오게 되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면서 내생적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아니면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저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긴 한데,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이제 우영님이 설명해 주신 거에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거의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내생적 성장이 이거 제가 잘못 이해한 걸 수도 있지만 국가 내에서의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이윤을 연구개발로 돌린다고 이해를 하기보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내생적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 기업 자체의 역량으로서 성장한다. 다시 말해서 음, 국가 안의 수요 공급이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그 음, 상품을 수출하고 거기서 이제 이윤을 얻는 것으로 이해를 했고요. 네. 그 국가의 개입 없이. 그게 내생적 성장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그러면은 여기서 질문. 기업은 이윤을 내야 더 발전하고 또 연구 개발을 통해서 더 큰 이윤을 낼 텐데 이 이윤의 주 원천이 어디냐? 1번 사치품, 2번 뭐 기성품 이렇게 나눠 보면 아까 우영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치품에서 오는 이윤이 더 크다로 저도 이해를 해서 그래서 사치품이 결국 더 큰 부의 원천이 되고 이것이 연구개발의 큰 자원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이렇게 섞여 있던 생각을 상도님이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그 두 번째 부분이었는데, 저는 그냥 기업이 제품을 만들어서 팔면 돈이 남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작가님이 책에서 설명하시기로는 그 사치품이 기업의 어떤 이익이 된다라는 그 부분이 되게 인상이 깊었고, 그래서 그냥 그 기업이 굴러가는 게 그냥 돈을 벌어서 연구개발하고 이런 구조가 아니었구나. 내가 아는 것보다 조금 더 세밀한 구조가 있었구나. 그런 부분을 이야기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제 외생적 성장에 대해서 장로님께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야기로는 외생적 성장은 그 기업 내부가 아니라 국가의 정책이나 국가의 어떤 지원으로 어떤 산업을 이렇게 발전시키는 것, 추가로 우리가 만약에 후발주자고 만약에 그 선진국이 아닌 뭐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이라면 어떤 선진국이나 뭐 어떤 다른 단체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이 국가 발전을 일으키는 것을 외생적 성장이라고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혹시 다른 추가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거의 똑같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굳이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 저는 이 성장 자체를 국가의 성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업의 성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기업이 내생적 성장과 외생적 성장을 바탕으로 성장하는데 이 외생적 성장이라 함은 국가가 그러니까 기업이 아닌 외부의 국가보다 지금으로서는 기업보다 더 큰 단체가 국가니까 국가의 개입으로 하는 성장을 의미하고 여기서의 성장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관세를 매겨서 외국 제품의 진입장벽을 높여서 보호하는 법도 있고 아니면 음, 국가 정책을 이용해서 완전히 새로운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먹고 살 수 있게 국가에서 재정 지원을 해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그 한강의 기적을 일으킬 때의 방법처럼 출혈 수출 방법이 있죠. 그래서 원래 100만 원짜리 제품인데 80만 원에 그냥 수출해버리고 거기서 오는 손실을 국가가 어떻게든 짊어져주는 여기서는 음, 이제 그 당시에는 수입품을 전부 막아서 대한민국 부자들에게
같은 제품을 130만 원, 140만 원에 사게 해서 이윤을 내게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일, 이런 수많은 방법들을 전부 저는 통칭해서 외생적 성장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음, 정리를 아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아유,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혹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의 시간이라는 책 안에 김태우 작가님의 하고 싶은 말이 거의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농업사회와 산업사회의 DNA가 다르다는 거, 그리고 아까 말했던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거, 그것에 아마 외생적 성장도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여기서 제가 또 하나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디어 중 하나가 불사조입니다. 불사조 효과라는 말씀을 작가님 많이 쓰시는데, 혹시 음, 우영님 불사조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실까요? 어, 불사조 효과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오면은, 조금 더 빨리, 그러니까 어, 지금처럼 이 후발국이 선발국을 따라잡을 수 없는 사회가 아니라 조금 따라잡을 수 있다, 이렇게 읽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혹시 맞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불사조 효과를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어, 미국,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를 굉장히 많이 좋은 예시로 들었는데, 어, 우리가 일본이 패전을 하고 독일이 패전을 했는데도 결국에는 세계 강국으로 도약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된 걸까? 그 전쟁 일으켜서 망한 국가가 전쟁 안 일으키고 평화롭게 사는 국가보다 더 못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그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한번 일으킨 국가는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과학 기술을 발전시켰고, 그거를 발전시키고 전쟁에 뛰어들면서 생산도 해보고, 그 과정에서 기술자와 과학자와 이런 인재들이 양성이 되어 봤기 때문에 패전 이후에 다시 사회를 일으키는 수 있는 자원이 이미 다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어,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기보다도 그렇게 다음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인재들을 양성하는 방식이 저는 이제 불사조 효과를 야기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맞춰서 이 불사조 효과를 어떻게 야기시킬 것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는 선택지가 있다. 기존에 잘하던 거, 자동차 판매와 반도체 생산 및 판매에 집중하는 방법과 아예 없었던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새로운 산업 분야를 발전시키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불사조 효과를 얻으려면 무조건 후자다. 왜냐하면 기존의 반도체나 자동차 산업은 또 다른 경쟁자가 있고 기존 산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산업이 한번 무너지면 우리는 다음 먹을거리를 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새로운 인재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성공이 되든 실패하든 일단 양성을 해놓으면, 그러면은 나중에 그 인재들이 4차 산업혁명에 맞게 훈련되었기 때문에 새로 창업을 할 수도 있고 새로 다음 일을 또 도모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또 이것으로 아주 명확하게 좋은 예시였던 게 핀란드의 노키아라는 핸드폰 회사가 망했을 때도 그 노키아 출신 인재들이 나와서 창업을 하고, 그래서 음, 클래시 오브 클랜이라는 게임도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팔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계속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불사조가 보니까 수명이 다 돼서 죽으면 재가 되었다가 그 안에서 알이 돼서 다시 태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우리도 계속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어,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선차개효에 있는 내용과도 조금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제 맞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선착할 거냐라고 했을 때, 상도님이 그때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까지 있었던 분야가 아니라 어떤 새로운
새로운 틀에 우리가 먼저 선착할 수 있으면 그 부분이 우리를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선진국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방금 이 불사조 효과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잘하고 있는 어떤 산업군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아직 미지의 영역인 4차 산업혁명에 조금 기술 개발을 투자해서 인재 양성을 하고 그 인재로 키워진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그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라는 어떤 내용이 그런 선착유의 내용과 닿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농업사회와 산업사회의 차이, 그리고 불사조 효과, 그리고 일으키는 새로운 산업혁명을 일으킨다라는 이 모든 그 메시지를 잘 버무려서 좀 쉽게 은유를 해보자면, 우리가 이 책에도 나옵니다. 그 다 큰 송아지랑 새끼 코끼리는 크기가 비슷하지만 종이 다르다. 새끼 코끼리는 크면 진짜 집채만하게 커지지만 송아지는 아무리 커도 그 정도 크기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구조, 국가 시스템 자체가 국가의 DNA를 결정하는데, 대한민국은 적어도 앞으로는 계속 성장하고 새로 가치 창출이 가능한 형태로의 유전자 변화가 필요하고, 그 유전자 변화는 정책의 그 설계를 잘 함으로써만 가능하다. 그래서 그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을 뽑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우리가 새로운 유전자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국가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 사회를 살아가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은 제가 잘 아는 분야는 아니지만 이제 작가님께서 그 불로소득에 관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작가님께서는 그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조금 강력한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책에서 기술을 하셨는데, 저는 어떤 규제에 있어서 어떤 산업군을 이제 뭘 하지 마라 하는 규제는 최소한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국가적 정책을 가져갈 때 어떤 A라는 산업군과 B 산업군이 있을 때 A라는 산업군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는 게 훨씬 긍정적인 것처럼 이 불로소득에 관련된 어떤 가상화폐라든지 아니면 뭐 주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동산 투기라든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맞지만 강력한 규제를 통해서 그걸 해결해야 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어떤 생각은 들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어떤 전문가는 아니라서 단순히 그냥 생각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뭐 규제냐 자율이냐 뭐 이런 것을 뭐 불로소득이냐 아니냐를 논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도 이제 김태우 작가님 책을 통해서 알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지향하게 된 것은 이게 부를 창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김태우 작가님 말한 그 불사조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 부의 창출 방법도 있는 듯 해요. 그래서 기왕 그 부 창출을 할 거라면 불사조 효과를 야기할 수 있는 부의 창출 방식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하고 매진하면 결국에 더 큰 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어떤 산업에 도움이 되고 국가의 어떤 생산에 도움이 되는 것은 그 말씀하신 어떤 투기나 이런 것보다는 산업의 발전에 연관이 돼 있는 그런 산업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집중을 하는 부분이 어떤 지원을 하고 어떤 정책을 방향을 펴는 방향이면은 좋겠는데 이제 이제 해당되지 않는 산업군을 어떤 조금 가게 이렇게
옥죄다던가 그런 부분에 뭐 과한 어떤 수수료를 부과한다던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과연 긍정적인 방향으로 어떤 발전을 일으킬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은 있었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이 책에 지금 나온 내용들의 대부분을 한번 훑었는데, 마지막으로 6장인 북극 항로를 선점하라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북극 항로 이야기는 참 옛날부터 김태우 작가님이 외치던 아젠다입니다. 이것이 이제 2021년에 나온 책인데, 그 북극 항로를 선점하기 위한 움직임이 2026년에 들어서 대한민국에 시작됐다는 점이 좀 안타깝긴 한데, 혹시 이 북극 항로 이 파트 부분은 어떻게 읽으셨을까요? 북극 항로 부분은 작가님께서 이전 책에도 설명하셨던 것처럼 그 한중일 합종이었나요? 한중일 한미러 합종과 한중일 연행. 정확하십니다. 네, 한미러 합종입니다. 네, 한미러 합종과 한중일 연행을 통해서 북극 항로를 선점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올해 이제 상도님과 그 김태유 오부작을 시작하면서 국가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 북극항로 정책을 펼치고 있나 이렇게 살펴봤었는데 뭐 부산 해수부 이전 등등 해가지고 여러 움직임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가에서 이 북극항로를 진짜 중요한 어떤 우리 국가의 뭐 몇 순위 다섯 손가락 안에 두는 어떤 정책이 아니라 그냥 뭐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 판단을 하게 되셨나요? 어, 제가 그 북극 항로에 대해서 정책을 찾아봐야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 지금 규제가 바뀌고 있고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보이고 그리고 특히 해양수산부 내에서 그런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북극 항로 개척을 하는 부분이 우리가 진짜 지금 하면 살고 아니면 죽고 하는 그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국회라든지 중앙정부에서 이런 북극 항로에 대해서 많이 다뤄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 북극 항로가 이 책에서 언급되는 이유는 이제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앞두고 있는데, 이 시대를 열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기 때문에 언급이 됐다고 보고 있고, 이것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점점 많은 물건이 생산될 것이다. 기존의 소품종 대량 생산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로 시대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소품종 대량 생산, 아니, 소품종 대량 생산, 다품종 소량 생산의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물건들이 다양하게 생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동량 자체가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 물동량을 지금 소화할 수 있는 그 교육 루트가 없다. 기존의 수에즈 운하 루트는 너무 좁고 위험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안정적이고 넓고 짧은 새로운 루트가 2030년쯤에 열리는데, 이것을 대한민국이 기회로서 잡아야 그것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라는 그 강한 주장을 펼치는 부분이 이제 6장 북극 항로를 선점하라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책에서 이제 그 북극 항로라는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서 조금 전에 우영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간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한미러와는 합종하고 한중일과 연행해야 된다는 주장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우영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이 이것을 정말로 기회로 인식하느냐, 그리고 이 기회를 정말 잡으려고 하느냐, 잡으려고 한다면 어떤 전략으로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 때 우영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 이론에 맞는 진행은 아닐 수도 있겠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라는 노파심이 좀 있습니다. 근데 6장의 내용을 상도님이 정말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제 먹고 사는 일에 걸려있기 때문에.
혹시 또 뭐 추가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추가로 이제 이 작가님께서 이 책의 서두에서 말씀하신 부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 공무원들이 그 스페셜리스트, 지금은 제너럴리스트인데, 스페셜리스트를 뽑는 정책 뽑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공감을 하고, 조금 지금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감속사회에서 가속사회로 바뀌는 데 있어서는 이 공무원들이 제너럴리스트가 되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 사회에서 이 더 가속하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도래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좀 스페셜리스트인 어떤 공무원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공무원들이 이제 저도 공무원 사는 잘 모르지만 순환보직 제도로 인해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알지만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부족하다라는 주장을 이제 작가님이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전체적인 책을 한번 잘 아우른 것 같고 이제 이렇게 해서 어 1회차 자유로운 감상 나누기를 마무리하고 조금 있다가 2회차 토론 시간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한 논제들 가지고 찬반 토론 한번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우영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장모님 고생하셨습니다.